안녕하세요. 여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종은 조선 4대 임금이며 태종의 셋째로 태어났다. 첫째 양녕대군이 폐위된 후 태종의 마음은 둘째 효령대군이 아닌 세종에게 향했다. 그 때문인지 효령대군은 불교에 빠져들었다. 일설에는 스님이 되었다고 하지만 스님은 아니었고 죽을 때까지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세종을 떠오르면 후민정음, 추구기, 궁중음악, 야인터벌, 육진의 개척, 동사예까지 발전을 이룬 것이 아주 많다. 태종이 명석하고 노력한 덕도 있을 테지만 태종이 잘 닦아놓은 길에 여러 인재가 조합을 이룬 시대이기도 했다. 세종은 겨우 7일에 불과했던 관비의 출산휴가를 무려 100일까지 늘려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같이 주었다. 하지만 이 터평성대에도 문제는 있었다. 주기초, 아버지의 위험에 도전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평생 부인에게 쉴 수 없는 상처를 준 일과 고칠거리 며느리들이 있었다. 주상이 아직 장년이 되기 전까지에는 군사에 관한 것은 내가 친히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며 또한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 육조와 함께 그 가부 또한 나와 논의할 것이니라 하였다. 태종이 편전에 나와 여러 대신들에게 바라보며 말했다. 낯빛과 말투의 노기의 반 이상이었다. 태종은 지금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다. 지금의 왕은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이었다. 태종의 말인즉슨 상황으로 물러나나 군사 지휘권은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소리였다. 아직은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다. 태종이 말을 이었다. 내가 다른 정보는 힘이 드나 오직 군사에 관한 일만은 듣겠다고 하였다. 헌데 어찌하여 병조에게서는 한 가지 일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 엎드려 있던 병조참판 강상인과 병조판서 박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상인과 박습이 병조의 일을 세종에게만 보고함으로써 사건의 발달을 만든 것이었다. 더군다나 강상인은 태종 잠저부터 그를 도와 원종공신의 책록이 된 인물이었다. 당장 저들을 가두고 그 까닭을 공문하라. 병조참판과 병조판서는 병조의 으뜸가는 벼슬이었다. 태종의 명에 의하여 강상인과 박습은 소수무책으로 의금부에 갇혔다. 이때 태종의 사돈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의 동생 심종도 같이 공문을 받게 되었다. 시몬의 지책이 중궁동 지종책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은 이들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 둘의 생각보다는 적이 많았다. 벌구멍으로 끝나려 했던 태종은 형조와 양사의 상소에 그치지 않아 일단 귀향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한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를 배웅하는 사대부들이 너무 많아서 수레와 말이 서울을 뒤덮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시몬은 국구가 되자 직직 또한 영의정으로 순진한 상태였다. 소문은 자신의 처가를 몰살시킬 태종의 기회까지 전해졌다. 외척의 기세라. 내 처남들이 어찌하여 죽었는지 벌써 기억에서 잊혀졌단 말이냐. 임금을 두고 외척이라. 왕권이 우선이 되어야 나라가 바라서는 법. 이때 병조자랑 안헌호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안헌호는 원래부터 강상인과 시몬, 심정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쉰이 괴이한 말을 들었사온데 아무래도 아뢰야 할 듯하여. 안헌호가 시간을 끌자 태종이 부리부리한 눈을 매섭게 변했다. 어찌 말을 끄는 것이냐? 영의정께서 한양을 떠날 때 그를 배웅하는 이가 발에 밟힐 지경이었다는데 거기엔 모두 이유가 있었사옵니다. 심정이 박습 광산인과 더불어 말들을 나누기를 이제 어명을 듣고 태종과 세종에게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는 나올 것만 못하다 하였사옵니다. 태종이 눈이 놀라 휘둥그레졌다. 무어라? 나더러 뒷방으로 물러가 있으라. 이들이 무슨 심보로 이와 같은 말을 짓거렸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당장 이들을 다시금 잡아들여 국문하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상인, 박습, 심정 등이 국문을 당했다. 강상인은 고문을 압술형이었다. 압술형은 바닥에 사금팔이 깨진 유리조각 같은 걸 깔아놓고 죄인을 묶은 채 무릎을 꿇은 뒤 무릎 위에 아주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 벌이었다. 강상인이 압수력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맞습니다. 군사에 관한 것은 한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신이 그랬나이다. 시몬 역시도 그랬나이다. 태종이 말했다. 과연 내가 들은 바와 같다. 이로써 마땅히 큰 간신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상인이 이내 소리쳤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사오니 모두 거짓이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심정에 또한 고문을 이기지 못한 채 형인 시문을 끌어들였다. 그것은 박습역수도 마찬가지였다. 곧이어 태종이 좌의정 박응과 우의정 유정연을 불러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다. 박응과 유정연 역시도 시몬과 권세를 다투는 터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모두가 그를 탄핵하기 바빴다. 태종이 재상들에게 물었다. 시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더냐? 시몬은 아직 명나라에서 머물고 있었다. 온숙과 이명덕이 등이 아래였다. 시몬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는데 박십 등을 죽인다면 시몬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사오니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태종이 그들을 잡아먹을 듯 쳐다보았다. 기다려라. 시몬이 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 죄상이 이미 드러났다. 그 도당들은 마찬가지 극형에 처하여 몸을 찢어서 골고루 오도에 돌려 보이게 할 것이니 곧 은은해서 들리라. 이후 모든 것이 태종의 뜻대로 돌아갔다. 며칠 뒤 강상인이 수레에 찍혀 죽였다. 박습과 시몬 등의 목을 베었다. 세종이 중궁전 마당에 우뚝이 섰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왕비의 심시의 울음소리가 가슴에 빗으로 꽂혀왔다. 세종 또한 눈물을 훔치며 중궁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태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시몬을 붙잡아 자결할 것을 명령했다. 시몬은 우주에서 붙잡혔다. 이것이 무슨 질서냐? 우주에서 시몬을 기다리고 있던 군부진부 이양이 말했다. 전하의 명령이다. 죄인을 즉시 수원으로 압송하여 사사하라 하셨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 시몬은 포박당에 수원으로 옮겨졌다. 관아가 점점 가까워지자 죄인 구경 나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어떤 이는 시몬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안쓰러운 낯빛으로 바라보았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말해 주었다. 관아의 마당에 꾸려앉은 시몬이 자신의 사람을 불렀다. 명나라에서부터 시몬을 수행한 집안 사람이었다. 세상사가 이리도 웃기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임금의 장인에서 대역죄인이 되었으니야 알려라. 대대로 박씨와는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박은 내 그대가 얼마나 평온하게 천수를 누리고 사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양이 교지를 펼치며 읽었다. 죄인 시몬은 두 임금이자 부자의 효와 의를 상하게 한 죄를 저질렀다. 그 죄를 차명으로 자스려 마땅할 것이나 한때 국구였음을 예를 더하니 스스로 자결하라. 시몬이 자결했다. 피를 쏟아내는 시몬의 입술이 허어롭게 웃고 있었다. 시몬마저 죽자 세종의 왕비 심씨를 폐위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처럼 태종은 며느리마저 지켜주었다. 중전 심씨는 세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세종은 심씨의 능에 민석씨를 미리 만들어 주어 자신이 죽은 뒤에 합장할 것을 당부했다. 심씨와 세종은 처음 묘는 태종이 있던 대모산이었으나 예종 즉위하면서 현재 여주로 있는 곳에 이장했다. 조선시대 최초의 합정묘였다. 심씨의 집안에서는 시몬의 유언에 따라 대대로 박씨와 혼인하지 않았다. 다만 심룡 한 사람만이 박씨 문중에 사위가 되었는데 시몬의 저주 때문이었는지 자식을 보지 못했다.